네, 오늘 오전장의 이슈들 역시 많은 분들이 좀 주시하면서 보시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팀의 한승호 차장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화면으로 간략하게 오늘 오전장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 간의 회동을 앞둔 가운데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이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가 관련한 말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오늘 가뿐하게 경신을 해줍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후 관련주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건설주 대출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에 지금 발목이 잡혔을까요?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 가능한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보면은 이제 밤사 유가 옵션 시장에서 보면은 트레이더들도 유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좀 양쪽으로 베팅이 동반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 그만큼 트레이더들 자체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국제유가 둘러싼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그 방향성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모두들 다 잘 아시겠지만 공급 사이드에 있어서는 어쨌든 월등하게 공급이 많은 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 어저께도 미국 GDP 발표가 됐지만 네. 경제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또 그 밖에도 유럽이나 일본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지만 신흥국에서도 원유 소비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요 사이드가 살아나면 원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이 지금 이제 상존한 것이죠. 그래서 전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원유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올라가기 어렵다. 이게 결론이고 이것이 단기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일단 원유 가격이 글로벌 원자재와 함께 미국 달러화의 변동성에 이제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미국 달러화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새로운 정부가 미국 달러화 가치의 추가 절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경상 수지도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쨌든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달러화 가치가 절하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올라간다는 이런 관점인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 그런 절하 흐름 자체가 어쨌든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변수와 맞물리면서 다소 좀 이제 유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흐름이 있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어쨌든 국제 유가의 현재까지의 이런 현상 또 지금까지 온 이런 흐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 사이드 문제입니다. 근데 공급 사이드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이번에 이제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6시부터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오페크와 비오페크 국가 간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라크가 여전히 전쟁을 진행 중에 있죠. 전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의 사실상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수니파,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수 종파인 수니파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 입장에선 사실 수니파 좋으라고 원유 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대 시아파 국가인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증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러시아는 비오페크 국가지만 이 양 두 국가가 감산을 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도 참석을 안 하게 됐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감산 합의가 어려운 것이고요. 설사 감산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난 9월경에 한번 증산하지 않고 생산량을 동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루 생산량 3천만 배럴로 이제 동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감산을 설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지켜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재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을 줄일 만한 여건이 아직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생산량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이 공급 과잉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말하자면 이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얼마나 느느냐 차라리 이쪽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삼성전자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일단 어제 이사회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그래도 좀 만족스러웠다, 좀 화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내용 자체는 네.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어저께도 물론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연간 뭐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이제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것이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대략 올해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의 한 반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근데 이거 해봤자 네.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삼성전자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는 네. 과연 지주사로 이제 분할할 것이냐 이 얘기하고 네. 나중에 분할된 지주회사가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슈인데 한 가지는 일단 검토는 하지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뒤로 미뤘고요. 부인은 안 한 거죠 일단. 두 번째는 물산과의 합병은 부인했어요. 그래서 물산이 좀 급나가는 모습이 그렇죠. 나왔고요. 예. 근데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물산과의 합병은 일단 분할이 먼저입니다. 네. 분할이 된 다음에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부인하고요. 부인한 후에 뭐 몇 달 지나서 그게 다시 번복이 되더라도 상장사한테 가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이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때에도 이미 한번 부인 공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합병을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시만 갖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그 배경에 현재 이런 정치적인 환경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여소야대 상태이고 물론 내년도에 대선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이 어떤 정책의 주도권을 쥔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경제 정책의 골간이 경제 민주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세부적으로 뭐 거론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결국 지배구조, 현재의 지배구조, 순환 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계열사 간 상호 지원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것은 뭐 이유가 문제다.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뭐 이해관계라든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은 반도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정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런 이슈만으로 주가가 계속 네. 올라가긴 힘들겠죠. 일단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 시장은 완전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동영상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반면에 좀 부진한 쪽, 이 건설업종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몇 달간 외국인이나 기관 종목별로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계부채 대책 나온 이후에 확연히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글쎄 외국인 기관 기존에 샀던 물량이 지금 계속 얼마나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망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 내용은 사실 정말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주택시장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되면 가계부채는 1,300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시장 자체를 구조적으로 정부가 앞으로는 분양보다는 임대 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방침이 원래 그 전부터 천명이 돼 있었고 네. 때문에 이제 관련주인 뭐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한국자산신탁 같은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좀 각광을 좀 받은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미 부실을 다 정리를 했고 또 해외 건설 쪽에서 보면 바닥을 친 상황에서 뭐 아시아 쪽에서의 발주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네. 사실 아시아 쪽에서의 발주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업황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수가 사실 타당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의 건설사 마진이 대략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10%가 넘거든요. 네. 근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마진율은 아무리 좋아야 7%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주택 시장이 만약에 뭐 최근 들어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자, 과연 이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부실을 다 떨어서 좋은 점은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과연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이 오늘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건자재 쪽을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임대 중심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변화가 되면 네. 뭐 새로 짓는 주택의 임대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이 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뭐 이 가까운 영등포 지역에 뭐 4층, 5층 이하 작은 주택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 된다는 것을 아마 좀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가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자재 쪽의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네. 차라리 건설주보다는 그쪽에서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군요. 네. 네, 한승호 차